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웰빙이즈 웰다잉.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유언과 상속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잠깐 뇌를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은 주먹, 한쪽은 보자기. 많이 해보셨죠? 그죠?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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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두 번째는 아이랑 보자기.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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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3번은 주먹이랑 가위를 내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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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네 번째는 엄지랑 새끼손가락을 내서 바꾸기입니다. 바꾸기, 바꾸기, 바꾸기. 우리 뇌를 반짝반짝 한번 깨워보려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그죠? 노래를 퐁당퐁당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2번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3번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4번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죠? 우리가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 손을 많이 쓰자, 그죠? 그 다음에 입을 많이 쓰자, 그 다음에 발을 많이 쓰자. 그래서 지금 퐁당퐁당 노래 부르면서 손 바꾸고 있으니까 우리 두 가지를 지금 썼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반짝반짝 우리 아침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뇌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죠. 아직까지 내가 정상적으로 반짝반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짝반짝 뇌를 한번 일깨워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언과 상속에서 앞에 상속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보셨다, 그죠? 이번에는 유언과 상속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진짜. 자, 유언은 왜 필요한가? 상속이든 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언은 꼭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안에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면 특히 재산이 있는 집에서 보면 꼭 분쟁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뭐 멀리 가도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서로 재산 때문에 난리 납니다. 그죠?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서로 의절하고 부모님 제사에도 오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돈이 많아야만 분쟁이 일어날까요? 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어디가 1억에서 3억 사이. 예. 우리 보통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도시에는 다 3억 정도 한다, 그죠? 예. 그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우리 큰아들이, 우리 큰며느리가 또 내 아이들이 참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내가 다 해놓고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꼭 우리 가족들만,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 핏줄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꼭 내 자식, 내 가족에게만 상속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라든지 혹은 바깥 외부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내가 저 사람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다 하면 네, 상속을 하죠. 그래서 상속은 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 여자에게 보상하려 할 때는 반드시 유언을 해서 음, 남겨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 환원을 하려는 경우에도 유언이 꼭 필요하다. 그죠? 내가 평소에는 나는 내 재산을 사회에 많이 남기고 싶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막상 내가 이거를 유언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가족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꼭 유언을 남겨야 된다. 자, 근데 이 유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어, 자, 자필 증서에는 내가 직접 쓰는 거예요. 내 큰아들에게 우리 집을 주고, 내 작은아들에게 우리 텃밭을 주고, 우리 큰딸에게는 저기 산 너머에 있는 저 밭을 주고, 뭐 이렇게. 내가 직접 글을 써서 이런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해서 날인해서 사인까지 하는 겁니다. 요게 자필증. 그 다음에 녹음. 어,
변호사를 불러놓고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변호사를 딱 불러놓고 녹음합니다. 녹음. 그래서 이거를 공증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정증서 직접 다 해가지고 우리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딱 꾸며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증서. 내가 이거를 미리 알리지 않고 비밀로 변호사 입회하에 만들어 놓는 유언. 그 다음에 구수.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누워서 직접 쓸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거를 변호사가 받아 적어서 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유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언장. 자필정세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죠? 유언자 누구누구, 주소,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번지까지. 그 다음에 유언사항에 대해서 쭉 남기고. 그 다음 밑에 뭐 있어요? 작성일자. 반드시 작성일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2022년 6월 16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유언자 누구? 그 다음에 날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점 뭐냐? 이 자필정서는 누구라도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만 18세 이상만 되면 다 쓰실 수 있다. 유언사실과 내용은 또 꼭 밝히지 않은 자식들에게 나 이거 이렇게 자필증서 남겨놔서 하지 않아도 비밀로 해도 됩니다. 그죠? 자, 단점. 필수 사항이 누락될 경우 인정될 수가 없다. 그죠? 유언의 유무가 유언자 사후 누락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분실, 잊어버릴 수 있겠다. 그죠? 언니, 누가 이거를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서 하면 이 유언장을 숨겨버리면 또 그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변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언장을 잘 썼다고 하지만 거기에 뭐 하나 예를 들면 날인이 없다 이러면 이 유언장은 뭐가 될까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장점과 단점. 유의사항 반드시 자필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밑에 보면 누구누구 인에 반드시 날인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명만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내가 글자로만 이렇게 서명 누구 뭐 홍영숙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날인 찍어야 된다. 이 뭐죠 이거? 지장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도장을 꼭 찍으시든지 요게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자필정서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분은 생전에 활발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가 2003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그 A 은행 금고에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유언장에는 유고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전부를 B대학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A 유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으니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B대학은 자필로 작성된 만큼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자의 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학과 유족 측이 분쟁이 붙었어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유언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날인이 없으므로 이 유언은 뭐다? 무효다. 그래서 결국 누가요? 유족이 성소했죠. 그래서 그 대학에 원래는 이분이 기부를 하고 싶었지만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돼서 결국은 모두 유족에게 돌아. 그래서 우리가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죠? 유언의 방식에 따라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평소에 사회사업 많이 했고 나는 이 사회에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지만 유언장을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고인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필정서의 사례 두 번째입니다. 재력가 A씨는 2008년 5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서울 소재 뭐뭐 아파트 몇 호는 자녀 B에게 물려준다. 은행에 예치되는 총 150억 원의 중에서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기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B 등 3명에 따르게 균등 분배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유언장에 날짜와 성명을 적은 다음 도장을 찍었다.
3년 후 A씨가 숨진 뒤 유언장이 공개됐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은 자필 유언장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유언 무효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비록 유언장 내용 중에 주소가 언급되긴 하지만 기재된 위치와 내용을 감안하면 A씨가 자신의 주소를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직접 쓴 주소가 존재하지 않아 유언장의 양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다. 주소라니 주소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 소재에 무슨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자, 예를 들면 홍문수 강사가 지금 경산에 살고 있는데 경산시 뭐 예를 들면 초록 아파트, 대고동 그렇게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소는 유효한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살고 있는 경산시 뭐 백전동로 뭐 6,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여기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그죠? 정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분은 살아생전에 딸들이 굉장히 잘했나 봐요. 부모님에게. 그죠?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고 딸들에게만 재산을 남겼는데 결국은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 둘, 딸 세 명, 다섯 명이 예, 균등분할. 그죠? 배우자가 만약 있었다면 배우자가 0.5를 그러니까 반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반을 150억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150억을 나누기 여기서 반을 하면 예, 배우자분 가져가게 되고 2분의 1은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1씩 다 나눕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유언을 남겼지만 결국 이분도 주소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녹음 방식. 내가 문자를 쓸 수 없어도 할 수 있다. 유언자, 내가 글을 못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몹시 아파서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녹음을 해서 남길 수 있는 유언의 취지. 내가 왜 이 유언을 남기는가?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상속하는가에 대한 취지. 그 다음에 나는 누구? 나 홍영숙은 내 가족을 포함해서 평소에 나를 돌봐줬던 내 비서 누구누구에게 나 살아생전에 나를 너무나 보필을 잘했기 때문에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이름은 홍영숙이고 예, 작성 연월일은 오늘 2022년 6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 녹음에 참여 정인이 유언의 정확한가 성명. 자, 여기 정인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변호사를 불러다 놓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자, 우리 정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미성년자는 내 손주를 불러다 놓고 네가 정인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언회에서 이익을 받았어. 예를 들면 내가 유언을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에게 남기기로 했는데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 네가 여기 정언해라. 이거 안 된다. 내가 이 유언을 남김으로써 이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배우자와 직계혈적도 정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변호사 입회하에 녹음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장점은 문자를 쓸 수 없어도 할 수 있고 유언자의 생존 시에 유언자가 돌아가시고 나도 생존 시에 육성이 사후에도 우리 가족들에게 걸리게 되면 가장 믿을만 하겠죠. 그죠? 단점. 이 보관이 소홀하면 녹음 내용이 소멸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자, 주의사항은 뭐냐? 최대한 조용한 장소에서 녹음하면 돼. 잡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인 이상의 증인의 확인 증언의 녹음도 필요하다. 자료 보관에 신중을 기해야만 유언자 사망 후에 이 유언 녹음이 법원에 제대로 제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녹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하나 보관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그죠? 자,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이 있어요. 정인 2명이 참여한 공정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정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판사, 검사에게 나중에 하나씩 유언장. 장점은 뭐냐? 분실, 위조, 언익 등의 위험이 없다. 왜?
다 승인하고 난 다음에 김영란이네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판사, 검사에게 다 하나씩 가기 때문에 그죠? 타유언 방식에 의하여 분쟁 해결이 쉽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거를 검열하는 절차가 생겨도 왜? 이미 변호사, 판사, 검사에게 한 분씩 다 가 있기 때문에 그죠? 단점, 비용이 발생한다. 공정증서 작성해서 변호사, 판사, 검사에게 다 갖다 맡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다. 자격이 있는 2명 이상의 정인을 확보해야 정인 2명과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정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쓸 수 없는 사, 유언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정인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밀 정세에 의한 유언. 자, 밀봉 날인하고 탑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문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밀봉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정인의 면전에 제출해야 된다. 봉서 표면에 제출 연 원리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정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된다.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우리 이사 가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처럼 이것도 내가 여기에 몇 월 며칠에 요거를 날인하면 5일 안에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비밀정세 유언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필정세 유언으로 보아 적합성을 판단한다. 장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고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단점, 유언서의 분실, 은닉 염려가 있다. 그리고 검인 절차가 둥그러져. 왜? 법원 서기에게 가서 우리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인 절차는 공서 표면에 기재된 날 제출 연월일부터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우리가 비밀로 이 정서를 남기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언제? 내가 서명 날이란 날로부터 5일 안에 해야 된다. 그죠? 우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망인의 유언장이 담긴 것으로 추측되는 밀봉된 봉투 한 개를 발견하였다. 봉투의 그 표지에는 망인의 자필로 유언장과 성명, 날짜가 기재됐고 날인도 되어 있었다. 비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2인의 증인이 참여하고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유언으로서 효력을 얻는다. 이 사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비밀정세에 의한 유언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그 유언장이 자필정세의 방식에 적합한 때는 자필 방식의 유언으로 자, 비밀정세가 발견이 됐어요. 그죠? 발견이 되긴 했는데 뭐가 없어요? 법원에 제출해서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밀정서로서의 유언장으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안에 봤더니 자필 방식의 유언장으로서의 형식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예, 비밀정서로 남기긴 했지만 유언장으로 자필 정서에 의한 유언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분이 비밀 정서로 남기긴 했는데 확정일자도 없었고 안에 유언장이 보니까 유언장에 의한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족끼리 합의해서 그래 큰형은 뭘 하고 작은 형은 뭘 하고 뭐 막내딸은 뭘 가지자고 합의가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싫다. 왜 형이 그 아버지가 가진 집을 형이 왜 가져?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붙어요? 분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유언 땅에 의한 형식을 잘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인정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수 정세에 의한 유언이다. 질병 및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의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는 방식이 바로 우수. 우리
내가 말로 하고 그거를 받아듣는 거죠. 자, 앞에 네 가지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구수적 잡는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정인을 참석시켜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하는 게 바로 구수정서에 의한 방식입니다.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유언자가 앞에 있는 네 가지 방식의 유언이 가능함에도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면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했고 충분히 글씨도 알고 글씨 쓸 수 있었는데 또 의아 구수정서를 했다. 이러면 이 구수정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5일 이내에 검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효력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언상속과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이 있다. 자, 협의상속은 뭐예요?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와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남긴 자석의 배우자, 아들 둘,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요 3명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뭐가 필요하다? 법정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상속되는 재산 분할이 확정되어 등기 등록이 된 후 재분할은 정려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재산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요거를 다시 누구인가에게 재분할을 한다면 이거는 뭐로 간주가 된다? 정려로 간주가 되죠. 그러니까 미리 하기 전에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협의가 상속이었습니다. 자, 법정 상속. 자, 협의가 안 돼. 아버지가 뭘 남겼는데 큰형이 나는 집을 내가 하고 저 앞에 조금만 노는 네가 하고 그 뒷산은 여동생 네가 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 싫어. 형이 왜 그 집을 다 가져? 아니면 딸이 왜 오빠들만 다 하고 나는 저 별로 쓸모없는 산 넘은 땅을 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를 해야 된다? 법정 상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일 1순위는 뭐였어요? 배우자와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 그죠? 자, 혼인 외의 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법률에서는 혼인에서 꼭 낳는 자식들만 이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고 혼인 외 자식에게도 혼외 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일반 양자로 들어온 일반 양자, 그다음에 친양자라든지 일반 양자는 뭐예요? 바깥에서 그냥 들어온 거. 친양자는 내 형제들 중에서 그 자식을 내가 입양한 경우. 그다음에 태아.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부인이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럼 이 태아죠. 이 태아에게도 뭐가 있다? 상속권이 있다. 자, 물론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엄마가 다 법정 대리인이 돼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라고 우리 법정 상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 이제 뭐 사례를 보면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간혹 뭐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본부인하고는 한 3년밖에 살지 않았고 이분이 나와서 그 사실혼 배우자하고 한 3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병석에 있을 때 사실혼 배우자가 다 이분의 뭐라고 하죠? 병간호까지 다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일부 이분에게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서 일부 기여분이 인정이 돼서 상속이 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정확하게는 정식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모자 관계나 정모서자 관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엄마가 계모야. 계모와 아들의 경우에는 뭐가 없다? 상속권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큰엄마고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나온 아이 있죠. 이 서자죠. 그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 서자 관계에는 상속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정 상속의 지분 변제사를 한번 드리자. 상속분. 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들이 1.5를 받고 딸이 1밖에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출가를 하면 뭐 0.5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리고 처도 아들하고 동등하게 받았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출가한 딸이나 똑같습니다. 공동 균등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처가 조금 올라갔어요. 0.5가 더 가산이 됩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그다음에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란 말은 내가 낳는 아이, 그죠? 내가 낳는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없다면 그 내가 낳은 아들, 딸이 낳은 아이. 이게 뭐예요? 직계 존속. 우리 조선 과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손주를 얘기합니다. 손주. 그다음에 손주도 없어. 내가 죽었는데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내 아들이 낳은 아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형제 자매에게로 넘어가. 근데 형제 자매도 다 죽고 없다. 그러면 사촌 이내에 단계 혈족에게 넘어갑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좀 바뀌었다. 자, 상속 순위를 한번 보면,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직계 이속과 배우자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이 직계 존속 밑에는 본인,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순입니다. 그죠? 그 밑에 뭐예요? 직계 비속, 내가 낳은 아이. 그죠?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여기에서 내가 피상속인, 내가 상속 받았어. 그럼 여기에서 내 배우자하고는 순위가 동순위를 받았다. 그죠? 받았으면 여기서 있는 재산은 누가? 내가 낳은 아가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아가 없으면 누가 받아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 이내에 관계 혈족이 받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1순위는 내가 낳은 아들, 딸이다. 그 다음에 배우자. 이게 1순위. 그런데 내가 낳은 아들, 딸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손주에게 갑니다. 근데 내 손주도 없어. 그럼 누가? 내 형제 자매에게 갑니다. 그죠? 근데 내 형제 자매도 아직 없어? 그럼 누구에게요? 사촌 이내에 관계 혈족에게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속의 사례는 그죠? 자, 사례. 남편 A와 미혼인 자식 B가 동일한 교통사고로 동시 사망. 자, 우리 차 타고 가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죠? 아빠와 딸이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의 남아있는 부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시 사망을 했다.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주로 배우자에게 다 가게 되죠. 배우자에게. 아들이 있다면 아들하고 같이 나누겠지만 혹시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에게 돌아가겠죠. 자, 계모의 사망. 우리 아까 계모와 자식은 그 상속 관계가 된다고 했나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사례 A는 3년 전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비녀를 친어머니처럼 깍두기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 이번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금 2억 원을 타게 되어 배다른 동생이 우리 아버지와 새어머니 살 때와는 다르다. 그죠? 와 1억 원씩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과연 상속이 가능할까? 이 자리 한번 볼까요? 자, 재혼을 해서 계모가 있어요. 그죠? 친부인 딸이 있고, 이복 동생이 있어요. 둘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망했고,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2억 정도를 계모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받는다? 자, 자, 이때는 누가 받게 될까요? 이복 동생인 이분이 다 받게 된다. 왜? 계모와 자녀 간에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관계가 성립하지. 우리나라는 혈족주의입니다. 혈족. 피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모와 이 재혼에서 같이 만난 이 자녀는 뭐가 돼요? 나랑 아무런
피로서 연관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만 달러서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돈은 다 누구에게? 이복 동생이 딸에게 다 상속이 된다. 이렇게 보죠. 법적인 용어가 나오고 법적인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내 사후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뭐를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고 있어 했던 어떤 뜻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과 상속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유언과 상속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외출하실 때, 더운 날씨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이런 걸 양산을 써주시면 온도 차이가 3도에서 5도 정도 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모자나 양산을 쓰고 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명숙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